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낱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낱자가 모인 낱말이나 문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공간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읽힐 수 있는 적절한 간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흔히 자간이라고 부르는 글자 사이의 원리를 이해하고 글자 사이 간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사이 간격의 원리를 서술할 수 있다. 활자면과 활자틀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적절한 글자 사이 기준과 간격의 단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글자 사이 간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사이 중에서도 글자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글자 사이 간격의 원리가 타이포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은 수많은 점들, 그러니까 글자 낱자들이 가진 점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미세한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공간들이 균형을 이루거나 대비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서 독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글자 사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1차적으로는 집합된 하나의 낱자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글을 잘 읽히도록 유도하는 기능적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글의 경우에는 하나의 낱자는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의미가 전달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라틴 알파벳 같은 경우에 또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라틴 알파벳은 오른쪽으로 나열이 되면서 뜻이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사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다른 단어로 잘못 읽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아라비아 숫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5,25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근데 균일하지 않은 간격이 나타날 경우에 15하고 2하고 53이 다르게 읽히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5, 2, 53으로 읽히게 되는 겁니다. 원론적이지만 결국 글자 사이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 전달에 방해 요소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정보에 의심을 품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정보는 결국 유효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다소 과장된 설명 같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글자 사이 간격에 대해 지나치게 무심하게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글들은 결국 신뢰할 수 없는 글자 덩어리밖에 되지 않겠죠. 아드리안 프루티거라는 타이포그래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처럼 배열되어 있는 콘크리트 정글이 아니라 숲처럼 아름다워야 하는 게 타이포그래피라고요. 글자가 다 같은 모양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낱자가 가진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이러한 아름다움은 나무 사이의 거리가 가지는 공간의 미학을 연상시키면서 글자 사이 공간에 대한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사이는 글꼴이 가지는 형태와 형태 이외의 영역, 그러니까 반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고 당기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글자들이 모여서 읽기 편안한 글줄을 이루고 있다면 독자들은 글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글줄 안에는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진 낱자들이 흑과 백, 형태와 반형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긴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자들을 검정색 바탕에 글자를 검정색이라고 하고 바탕을 흰색이라고 가정했을 때 검정색 영역이 많아질 경우에 예컨대 글자 사이가 좁아지거나 글줄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글의 전체적인 회색도가 진해질 것이고 글자 사이가 넓어지거나 글꼴의 두께가 가늘어지면 글의 전체적인 회색도가 옅어질 것입니다. 글자 사이는 글의 덩어리가 가지는 인상을 규정을 하고 동시에 글이 놓여있는 분위기와 느낌을 전달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글자 사이는 낱자와 낱자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이 간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이해를 통해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이 활판 인쇄술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활용하는 낱자,
그러니까 낮자가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 안에서 유효하기 위해서 활자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걸 기억할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납활자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납활자는 작은 육명체의 기둥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끝에 한쪽 면에 글자가 볼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자가 놓이기 위한 네모 공간을 활자 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록 튀어나와서 잉크가 묻을 수 있는 부분을 활자면이라고 하죠. 이 활자면을 영어로 하면 타입페이스인데 지금은 이 글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 타입페이스라는 말이 활판 인쇄 쓸 때부터 시작돼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자면은 기본적으로 활자 틀 안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낮자들을 배열했을 때 균일하게 문장과 단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활자 틀에서 활자면이 차지하는 공간을 뺀 여백, 그 작은 여백이 글자 사이를 결정하는 디폴트 값, 기본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꼴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일종의 조형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영역도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글자 사이의 공간은 여러 가지 시각 원리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된 활자 틀 안에 서로 다른 모양의 낮자가 배치되었을 때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생겨나는 활자면 이외의 작은 여백 공간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한글을 예를 들어 볼게요. 무, 미, 무 같은 낱말에 비해서 를, 롤, 룰과 같은 낮자의 획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집니다.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 안에 그 획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글자의 형태나 획이 조합되는 시각적 크기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따라서 글자 사이 간격이 또 영향을 이어서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시각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검정색 네모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쪽에 비어있는 네모이고 하나는 검정색으로 꽉 차 있는 네모입니다. 각각 같은 간격을 두고 배치해 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지만 네모와 네모 사이가 서로 달라 보이거나 혹은 전체의 선의 흐름이 다른 느낌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를 섬세한 감각으로 배열하자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아주 두꺼운 글꼴과 아주 얇은 글꼴이 서로 다른 글자 사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같은 글자 사이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글꼴의 굵기에 따라서 글자 사이 간격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앞에 네모를 그렸던 예시와 비교해 본 것과 같이 글자의 형태에서 이응이나 미음, 비읍과 같이 안쪽에 비어진 부분을 글자의 속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공간에 따라서 글자의 시각적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글꼴의 두께가 두꺼우면 시각적으로 더 크고 꽉 차 보이고 글꼴의 두께가 얇으면 상대적으로 더 비어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글자의 시각적 크기가 글자 사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꺼운 글자 혹은 속공간이 좁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글자 사이의 간격은 넓혀주고 얇은 글자 혹은 속공간이 좁은 글자의 형태를 가졌을 때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문용 크기, 일반적으로 본문용 크기라고 하면 9포인트에서 12포인트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조건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목용 글꼴 크기, 일반적으로 20포인트 이상의 크기일 때는 글자 사이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애플에서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 글꼴, SF 글꼴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디벨로퍼들 사이에서 공개하는 이 설명을 보면은 SF 디스플레이체는 SF 텍스트보다 글자 사이 공간을 좁게 세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글자가 가지는 여백 공간이 글자 사이하고 글자 자체가 가지는 속공간과 균형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아주 작은 글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이외에 애플 워치도 있고 그 작은 글자들이 들어갈 때는 SF 텍스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굵은 글자나 큰 제목 같은 경우에는 SF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텐데요. 그 크기들이 여백 공간에 따라서 공간이 가지는 글자의 간격이 다른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용 폰트 크기에서는 가는 형태를 가진 글꼴이 글자 사이가 좀 더 떨어져 보일 때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세팅을 해놓고, 두꺼운 글꼴일 경우에는 글자 사이가 붙어 있을 경우에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조절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글꼴이지만 8포인트의 글자체는 42포인트의 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회기 차이를 덜 주는 것으로 시각적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폰트를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시각적 보정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원리이고 일괄적으로 모든 같은 간격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글자의 공간은 주변의 여백하고 글줄 간격, 그리고 글꼴의 미세한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 실습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디지털 폰트들이 아까 애플에서 개발했던 샌프란시스코 글꼴과 같이 폰트를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공간의 개념들 그리고 간격들을 시행착오와 시각적 원리를 고려해서 미리 다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 가진 글자의 제작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글자 사이를 적절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얘기해 봅시다. 적절하다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으로 보여서 도무지 기준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이야기한 글자 두께의 특징을 먼저 고려해서 조절해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자와 낮자 사이의 간격이 넓고 좁음은 다분히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공간이나 다른 영향관계에 있다는 뜻인데요. 글자의 두께뿐만 아니고 글줄의 너비나 어떤 공간에 글자가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더더욱 글자 사이에 간격이 적절함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지 않나요? 잠깐 조형 이론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시각은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게슈탈트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대상을 바라볼 때 개별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체로 구성된 구조나 특질을 중심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전체성을 가진 구조를 독일어로 게슈탈트라고 부르는데요. 글자 사이의 간격도 마찬가지로 글줄이 하나의 메시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낮자와 낮자가 결속력을 가지고 모여있을 때 우리 눈이 집합된 글의 배열로 인식해서 가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낮자와 낮자 그리고 띄어쓰기 간격이 균일하면서도 결속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적절한 글자 사이 간격이 적용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조금은 더 좁게 설정을 하거나 조금은 더 느슨하게 설정하는 것이 온전히 디자이너의 몫이겠지만요. 글자 사이의 간격을 균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금속 활자를 만들던 십자공들은 글자 사이를 안정적으로 고른 상태로 조절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니트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유니트는 M 공목, 그러니까 한글로 전각이라고 하는 정방형 형태의 활자틀을 수직으로 일정하게 나눈 조각을 말합니다. 이 유니트라는 기준 덕분에 글자 크기가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글자 사이 공간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속 활자 인쇄 시대에는 이 유니트의 단위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사이를 넓혀야 할 경우에 200유니트를 기준으로 디자인되었을 경우에 글자 사이는 200분의 1만큼 넓히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활판 인쇄 때는 마이너스 글자 간격을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네거티브로 공간을 넘어서는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폰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닛의 수도 더 섬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타이포그래피를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실무에서 많이 쓰는 어도비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요. 글자의 크기를 1000분의 1 유니트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디자인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라는 자간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 이 디지털 폰트는 낫자 하나가 가진 공간을 1000으로 나눈 유니트의 10개만큼을 좁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분의 10 마이너스 크기의 글자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프린트된 상태를 상정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웹페이지를 위한 타이포그래피에서는 EM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EM이라는 단위는 글자의 크기를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0으로 나눈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개의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는 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포인트는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환원해서 생각해보면 0.351mm 정도의 물리적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웹페이지에서는 공간의 크기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에 대비해서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EM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은 100% 그러니까 100분위의 비율에 따라서 공간에 대비한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마이너스 5%만큼 좁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전체 글자 크기에서의 마이너스 5%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글자 사이를 퍼센트 단위로 나누는 것이 글자 사이를 100유니트라고 설정하는 걸로 다시 생각해 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 1.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수많은 점들의 사이에 생겨나는 미세한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행위이다. 2. 활자면과 활자틀은 글자체가 활자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공간 개념을 규정한다. 3. 적절한 글자 사이 기준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는 유니트이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4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